얼마나 미천한 존재이고 처음에 그 닫혀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열려있음을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그 캐리어의 열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문학과 건축의 공모관계를 다른 곳에서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론티스피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건 건축 용어입니다. 큰 건물의 정면을 가리켜줘. 이 프론트죠. 프롱스, 앞이라는 뜻이고요. 스페키오라고 하는 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론티스피스라고 하는 건물의 정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어가 작품의 표제용 장식 컷, 그러니까 작품을, 그 소설이라든지 작품을 보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면 작품의 표제가 있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이렇게 탁 쌓아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죠. 옛날 책들 보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이 프론티스피스라고 하는 게 작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품의 겉장이 아닌 다음 장 속표지에 들어가 있죠. 작품 속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작품이, 그러니까 건축이 또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작품이 건축 속으로, 작품이 건축을 감싸고 있고, 감싸 있기도 하고요. 말이 이렇게 꼬이죠. 책이 곧 건축물이고, 그리고 책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작품을 이렇게 건축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프론티스피스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학과 건축의 제가 공모관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19세기 프랑스 문학 속에서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따른 새로운 공간과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문학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돼요. 여러분, 특히 새로운 공간이 탄생이 되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는, 자기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부르주아 수집가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일의 공간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서 일의 공간과 주거 공간을 분리시키게 되죠. 제 어린 시절에는요, 앞에 전방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면 그 안에 살림집이 있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과 이해 못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세대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즉 일의 공간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죠. 일의 공간과 주거 공간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자기만의 내밀한 공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다 뭘 채우느냐.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 걸 채웁니다. 망한 귀족들의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어떤 그런 무슨 시계든지 작품이든지 이런 것들을 몽땅 가져와서 통시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만의 공시적 이야기로 바꿔요.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베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컬렉터 같은 경우는 모아서 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고, 그렇죠. 작품을 산다든지 하면.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르주아 수집가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탐정 소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는 탐정 소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그러죠? 예전 같으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방은 제일 내밀한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가 제일 막내니까 이 방 쓰고 그 다음에 형 방 문 열고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누군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를 가했다면 벌써 지나가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탐정 소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유리와 철골의 등장입니다. 에펠탑은 누가 만들었죠? 에펠탑은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에펠은 건축가였습니까?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예요. 원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100년을 맞이하여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들이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엑스포 때 만들었고 그 뒤에 해체하기로 했었죠. 근데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파리의 랜드마크가 됐고요.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엔지니어가 건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리와 철을 얘기했는데 이게 건축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파리의 아파트 문화를 얘기했는데요. 그 아파트들이 전부 유리가 들어갑니다. 유리가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죠? 위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위생의 문제가. 여러분 19세기는 빛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빛의 노출. 왜 그러죠? 사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850년에 만들어졌어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죠. 암시, 빛이 들어옴으로써 강광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또 빛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건축에서 빛과의 만남. 그러면서 위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이건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 목격자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복도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복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거든 그 안까지 가면서 목격이 됐겠지만 지금은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탐정 소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봤을 때 19세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라고 하는 플라네르의 등장입니다. 이 플라네르는 말할 게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오늘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부르주아 수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회의 가장 중심 핵심 계층이 귀족 계급이 아닌 평범한 개인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부르주아입니다. 이때는 프롤레타리아라는 그런 대비 개념이 아닌 귀족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서 지금 부르주아를 얘기를 해야만 될 거예요. 재정이 취약했던 왕권은 이 재정을 보충하고자 이 부르주아들을 돈 많은 이 평범한 개인들이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그들을 입각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음악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오페라였죠. 주가. 그랬다가 나중에 오페레트라고 하는데 프로는요. 오페레타가 등장을 하죠. 훨씬 더 발라라고 하는 것들도 이들이 입각하게 되면서 바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악도 바뀌게 돼요. 이 평범한 개인들. 부르주아의 신분 상승이죠.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일의 공간과 주거 공간의 분리와 더불어서 그 주거 공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얘기가 아닌 나무 이야기, 역사가 담긴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배열을 해요. 그거죠. 근데 벤야민이 얘기했던 게 실내 공간의 환상의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우주와 같은 그런 내밀한 공간에다가 먼 곳과 과거를 모아놓는 거죠. 이건 제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벤야민이 한 얘기예요. 이 개인들에게 주거 공간은 처음으로 일의 공간과 분리된다. 주거 공간은 실내 공간을 만들고 사무실은 부속 공간이 된다. 사무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들만 갇혀있던 개인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주는 환상 속에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요건은 매우 강해서 자신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성찰을 통해 일과 관련된 성찰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사생활의 공간과 틀을 가꾸는 데 개인은 모든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내 공간의 환상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